네, 오늘은 조선 후기, 정말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았던 거인이라고 할 수 있죠. 다산 정약용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흔히 목민심서의 저자 정도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그 모습 너머에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 또 과학자, 그리고 평생 신념의 문제로 고뇌했던 그런 입체적인 인간 정약용을 만나보려 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교 사회의 어떤 중심에 있던 분인데 어떻게 그토록 파격적인 개혁을 외치고 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 그 질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그 정약용 선생은요, 이게 단순히 그냥 책상 앞에 학자가 아니었어요. 삶 자체가 끊임없이 현실하고 부딪히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죠. 네. 당대 최고의 지성인 건 맞는데 동시에 그 시대의 모순, 한계 속에서 엄청 고뇌했던 인물입니다. 예. 그 방대한 저술하고 또 파란만장한 삶 속에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에 대한 어떤 성찰의 실마리 이런 게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 실말이요? 네. 특히 그분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가감없이 살펴보면서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복잡한 인물이었는지 함께 탐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분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1762년 지금의 남양주 마현 마제마을에서 태어나셨죠? 네, 맞아요. 맞아. 그때 그 정치적 배경도 삶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요? 아, 그렇죠.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에 그 영조 시대의 큰 비극 아닙니까? 사도세자 사건이 있었죠. 네, 이모화변. 네. 그 아버지께서 이 사건의 여파 속에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아들한테 아호를 귀농이라고 지어주십니다. 농사로 돌아가라. 아, 귀농. 네. 벼슬길이 워야 험난하니까 학문에 정진해라 이런 뜻이었겠죠. 그 가문 자체는 나주 정시인데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였어요. 네네. 비록 할아버지 대에는 잠시 주춤했지만 학문적 전통은 아주 깊었습니다. 또 외가인 해남 윤씨 집안도 대단했죠. 윤선도, 윤두서 같은 분들을 배출한 예술과 학문의 명가였고요. 와. 이런 배경이 어린 정약용에게는 정말 큰 자양분이 됐던 거죠.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다고 하던데요? 4살에 천자문을 떼고 7살에 시를 지었다니. 이거 흔히 말하는 신동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신동이었죠. 그 산미라는 별명도 재밌잖아요. 아, 눈썹색. 네, 천연두 자국 때문에 눈썹이 새처럼 보였다는 건데 근데 이게 또 훗날 의역서적인 마과회통 지필로 이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어릴 적 아픔마저도 학문의 밑거름으로 삼은 셈이죠. 아, 그렇군요. 스승은 따로 없었다고요? 네, 특별히 스승을 모시기보다는 주로 아버지한테 배우면서 성장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대 중반쯤 서울로 올라와서 이가환, 이승환 이런 분들과 교류하면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전환점이요? 바로 성호 이익의 실학사상을 접하게 된 거죠. 아, 실학. 네, 당시 학계 주류였던 좀 관념적인 성리학에서 벗어나서 실제 백성의 삶을 개선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실용적인 학문, 즉 실학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이익 선생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그 저술을 깊이 파고들면서 뭐랄까 실학의 세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27의 문과에 급제하면서 정조임금의 눈에 띄게 되죠. 이때부터 뭔가 잠재력이 폭발하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규장각 촉의 문신으로 발탁되었다는 건 이거는 왕이 직접 뽑아서 키우는 엘리트 코스에 들어섰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예. 초계문신 제도는 정조임금이 개혁 정치를 뒷받침할 젊고 유능한 인재를 직접 키우려고 만든 거였거든요. 아하. 정조는 정약용의 그 비범함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정말 각별히 아꼈습니다. 정약용은 예문관 검열, 사원부 지평 같은 주요 관직을 거치면서 단순한 문신이 아니라 다재다능한 실학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분의 실사구시,
실제적인 쓰임새를 중시하는 태도예요. 실사구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원 화성건설에 쓰인 거중기 개발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거중기.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혁신이었나요? 거중기는요, 그 서양 과학서적인 기기도설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나온 도르래의 원리를 응용한 일종의 기중기입니다. 도르래. 네. 근데 단순히 원리를 그냥 베낀 게 아니라 조선의 실정에 맞게 개량을 해서 무거운 돌을 훨씬 적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효율성이 엄청났겠네요. 그렇죠. 덕분에 화성 건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지식을 실제 문제 해결에 창의적으로 적용한 아주 탁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강에 배들을 쭉 이어서 만든 다리, 주교, 배다리 설계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 배다리도요? 네. 백성들의 어떤 필요나 국가적인 사업에 과학 기술을 접목하려고 했던 그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의학서적인 마과회통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자녀들을 홍역이나 천연도로 잃은 그런 개인적인 슬픔이 있었는데 그걸 딛고 당시까지 축적된 동양의학 지식에다가 박제가 등을 통해 접한 서양의학, 특히 종두법 같은 지식까지 통합하려고 했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암행어사 활동이나 곡산 부사 시절의 경황들도 그분이 백성의 고통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꼈는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관료 생활은 단순히 출세나 영달이 아니었어요. 현실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 그리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과정 그 자체였던 거죠. 규장각에서 북학파학자들하고 교류하면서 청나라 통해서 들어온 서양 문물에 대한 시야도 넓혔고요. 이게 다 훗날 그 사상과 저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그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 그게 바로 천주교, 즉 서학과의 만남 말씀이시군요. 이게 진짜 인세에서 가장 큰 시련이자 지금까지도 논쟁이 끊이지 않는 지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가환, 이승훈 같은 실학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서학 서적들을 접하게 돼요. 처음에는 아마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이었을 겁니다. 네. 천지창조라던가 영혼불멸 같은 교리가 기존 유교 사상하고는 다른 새로운 지적 자극을 주었겠죠. 특히 1784년에 이벽을 통해서 천주교 교리를 좀 더 깊이 듣고 잠시나마 신앙 공동체 활동에도 참여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랬군요. 하지만 당시 조선 사회에서 천주교는 그냥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죠. 이게 문제였죠. 그렇죠. 조상제사를 거부하는 교리가 유교 사회의 근간인 효를 부정하는 걸로 여겨졌고 그건 바로 왕에 대한 충의 부정, 즉 국가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아, 체제 도전으로까지. 네, 결정적인 분기점이 1791년 진산 사건, 다른 말로 신해 박해입니다. 네. 정약용의 외사촌이었던 윤지충이란 분이 모친상을 천주교식으로 치르고 신주를 불태운 사건으로 참수당했어요. 헉. 이 사건이 정말 큰 충격을 줬고 종조 임금마저 서양 서적 소각을 명할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졌습니다. 정약용은 이때 천주교와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고 선언했지만 이미 뭐랄까 천주학쟁이라는 낙인이 찍힌 뒤였어요. 아, 한 번 찍히면 벗어나기 어려운. 네, 윤지충과의 관계에 또 매형 이승훈, 형 정약종 같은 주변 인물들의 신앙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반대파인 노론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아, 정치적 반대파에게는 정말 좋은 공격 빌미였겠네요. 정조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좀 보호막이 되었겠지만. 맞습니다. 1800년에 정약용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던 정조 임금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완전히 급변합니다. 어린 순조를 대신해서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는데 이분은 정조 제외 시절에 권력에서 밀려났던 노론 벽파 세력하고 손을 잡아요. 그리고 대대적인 정치 보복에 나섭니다. 정치 보복이요? 네, 그 명분이 바로 사교, 즉 사악한 종교인 천주교를 뿌리 뽑겠다 이거였죠. 이게 바로 1801년의 신유 박해입니다. 사실상 정조 시대의 개혁 세력, 특히 남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숙청 작업이었던 셈이죠. 아, 그러니까 천주교 탄압은 명분이고 실제로는 남인 세력 제거가 목적이었다.
이가완, 권철신 같은 남인계 거물들이 이때 목숨을 잃었죠. 네. 정약용 역시 최대 위기를 맞게 되고요. 네, 그 역시 체포돼서 아주 혹독한 국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관되게 진산 사건 이후로는 배교했다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그 이전에도 배교 사실을 밝히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다른 신자들을 좀 언급하거나 색출 방법을 제안하는 등 좀 절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노론 벽파의 목표는 그의 제거였습니다. 사형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였죠. 그런데 어떻게 유배형으로 감형될 수 있었던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한데요. 그게 좀 역설적인데요. 신유박해 때 순교한 그의 셋째 형 정약종의 집에서 나온 편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 형님의 편지요? 네, 거기서 둘째 형 정약전과 막내 동생 정약용이 함께 천주교를 할 수 없으니 내 죄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정약용이 당시에는 천주교를 믿지 않았다. 이런 증거로 받아들여져서 극형을 면하게 된 거죠. 하지만 결국 형 정약종은 순교했고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 본인은 경상도 장기를 거쳐서 전라도 강진호로 무려 18년이나 되는 긴 유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집안은 뭐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죠. 18년. 정말 상상하기 힘든 시간입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락하고 가족과 생이별한 그런 상황에서 진짜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했을 텐데 정약용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나요? 정말 놀랍게도요. 이 유배 기간이 그의 학문이 그야말로 집대성되는 가장 생산적인 시기였습니다. 아, 오히려요? 네. 정치 현실에서 강제로 딱 격리되면서 오히려 외부의 방해 없이 연구와 저술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강진의 그 유명한 다산초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조선 사회의 모순을 깊이 성찰하면서 방대한 저술 활동을 펼칩니다. 고통과 시련이 역설적으로 위대한 학문적 성취의 밑거름이 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의 대표적으로 꼽히는 일표이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이게 다 이때 나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각각 어떤 책인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책 제목 이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경세유표는 말 그대로 세상을 경영하는 지침서입니다.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청사진이에요. 중앙 관제부터 지방 행정, 토지, 조세, 군사, 과거 제도까지 국가를 어떻게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방대한 구상을 담았습니다. 거의 뭐 국가 개종론에 가깝죠. 국가 개조론 수준이군요. 네. 그리고 목민심서는 지방 수령, 즉 목민관이 백성을 다스리는 마음가짐하고 실무 지침서예요. 부임부터 퇴임까지 청렴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으로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강조했죠. 뭐 오늘날에도 공직자들의 지침서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도 많이 읽죠. 그리고 흠흠신서는 형사사건 처리 지침서인데요. 흠흠이 삼가고 또 삼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신중하라는 뜻. 네, 인명종중 사상을 바탕으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수사부터 판결까지 아주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하면서 실제 사건 분석이나 법의학적 지식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건만 딱 봐도 그가 얼마나 현실 문제 해결에 천착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토지 문제에 대한 고민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절론과 정절론을 제시했는데 당시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반증이겠죠. 그렇습니다. 소수의 양반지주가 대부분 땅을 독점하고 다수의 농민은 굶주리는 현실을 어떻게든 개혁하려고 했던 거죠. 여절로는 한 마을, 즉 단위로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함께 농사지어서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자. 이런 상당히 극진적이고 공동체적인 발상입니다. 약간 사회주의적인 느낌도 있는데요. 그렇죠.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이후에 대시한 게 정절론인데요. 이건 토지를 우물 정자 모양으로 나눠서 8가구에 분배하고 가운데 공동경작지는 세금으로 내자.
고대 중국의 제도를 참고한 좀 더 실현 가능한 대안이었습니다. 아, 정전론. 핵심은 두 가지 다 토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걸 막고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에게 땅이 돌아가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었어요. 경자유전. 네.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유배지에서 계속되었군요. 아까 거중기에서 봤듯이 단순히 서양 기술이라고 배척한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활용하려고 했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분은 과학적 진리는 어디에서 왔던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실용적인 태도를 계속 견지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서양 천문학이나 수학 서적을 구해서 연구했죠. 당시 조선의 역법이 실제 하늘의 움직임하고 좀 차이가 난다고 보고 서양의 기하학이나 삼각법 같은 걸 이용해서 더 정확한 역법을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아, 역법까지요. 네, 천문관측이라는 게 농업이나 국가 의례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역법이야말로 국가 경영의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분의 학문은 정말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8년의 유배가 끝나고 1818년 57의 나이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이후 만년에는 저술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내시다가 1836년 그 결혼 60주년인 회혼예의 날 아침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죠. 네. 그런데 그분의 사후에도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가장 뜨거운 논쟁이 바로 이 최종적인 신앙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는 배교한 채 유학자로 생을 마감했을까요? 아니면 내심 신앙을 유지하다가 말년에 회심했을까요? 이게 정말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문제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먼저 그가 배교 이외에 유학자로 남았다. 이 입장입니다. 네. 가장 강력한 근거는 그분이 직접 쓴 자신의 묘비명, 자찬 묘지명이에요. 아, 직접 쓴 묘비명. 네, 여기에는 신의 박해, 그러니까 1791년 이후에는 천주교와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평생 유교 경전을 깊이 연구하고 방대한 주석서를 남겼다는 점, 그리고 신유 박해 때 다른 신자들을 좀 고발했던 행적 같은 걸 근거로 들죠. 특히 이 묘비명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간직하려고 했던 비본이었기 때문에 그의 진솔한 양심 선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 비밀 문서였기 때문에 더 진실에 가깝다. 반면에 그가 내심으로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말년에 조용히 신앙생활을 다시 했다. 이런 주장도 만만치 않죠. 주로 교회 측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들 아닌가요? 조선 순교사 비만기 같은 기록들이 주요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는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 골방에서 자주 단식하고 고통스러운 허리띠를 차는 등 속죄의 고행을 했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는 중국인 유방제 신부를 은밀히 만나서 병자성사, 그러니까 종부성사까지 받았다. 이런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네. 또 자찬묘지명에서 그가 천주교를 서학, 즉 서양 학문이 아니라 서교, 서양 종교라고 표현한 점이나 회갑 때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삶을 살겠다고 쓴 구절 같은 걸 그의 내면적 신앙 고백의 증거로 보기도 합니다. 즉, 배교는 박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외면적인 행위였을 뿐이다. 이런 해석이죠. 아, 해석의 여지가 있군요. 그의 무덤에서 십자가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한때 좀 화제가 되었는데 그건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그 십자가 유물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부산의 한 순교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박물관 측에서는 정약용의 후손이 기증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직계 종손 측에서는 묘를 이장하거나 파묘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했고 기증자의 신원이나 기증 경위가 좀 불분명해서 사료적인 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렵다. 이게 학계의 중론입니다. 아,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네. 결국 그 십자가는 정약용의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좀 부족한 상태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결국 정약용의 말년 신앙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당시에 그 엄혹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가 자신의 속마음을 얼마나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을지, 또 남겨진 이 상반된 기록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이 논쟁 자체가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복합적인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개인의 신념을 억압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약용이라는 정말 거대한 산맥을 함께 넘으면서 그의 빛나는 업적과 또 깊은 고뇌의 흔적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개혁가, 과학기술의 선구자였지만 동시에 그 시대의 경랑 속에서 신념의 갈등을 겪어야 했던 그런 한 인간의 모습이었네요. 그렇습니다. 18년의 유배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학문적 성숙의 기회로 삼아서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긴 그의 의지, 또 지적 에너지, 이건 정말 경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백성을 향한 깊은 애정과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실사구시 정신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죠. 특히 서양 문물이라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하거나 혹은 맹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고 했던 그의 개방적이면서도 주체적인 태도, 이건 좀 곱씹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새로운 변화나 가치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해야 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성찰의 계기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의 삶에는 이 신학 문제처럼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불확실성, 또 복잡성 때문에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 고뇌하고 길을 찾으려고 분투했던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말이죠. 덕분에 정약용이라는 인물에 대해 한층 더 깊고 또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그 치열했던 삶과 방대한 사유가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의 불씨를 남겼을지 궁금해지네요. 현실의 벽 앞에서 이상을 추구했던 그의 고민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도 맞닿아 있지 않을까요?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